AI는 강력한 테마다.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갈 거다. 저는 지표 하나만 보라면 보자. 이렇게 매수는 쉬운데 매도하는 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한 3년 전에 처음 뵀는데 우리 작가가 유퀴즈에 출연하신 우리 김현준 대표 너무나 재밌고 아주 유쾌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도 또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때 막 기대를 하고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네,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또 와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그때도 우리가 나눴던 질문이 오늘 보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도 계속 투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질문,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12년 누적 수익률 963%. 네, 그래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사요 마요. 네, 주식으로 돈 버는 질문 40개. 야, 근데 요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거 사요 마요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살까 말까, 살까 팔까.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삼성전자예요. 요즘 삼성전자 가지고 이거 사요 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완전히 요즘 같아서는 주주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또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사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짝꿍으로 여겼던 SK하이닉스는 오르고 나는 1등 주식 산다고 샀는데 요거는 안 오르고, 그래서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저는 투자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얘는 이래서 오른 거야. 뭐 메모리 비중이 되게 커. 뭐 HBM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 뭐 엔비디아랑 관계가 좋아. 뭐 이런 이유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거는 올랐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것이고, 반대로 안 올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를 내가 왜 가지고 있지? D램도 하긴 하는데 나머지들도 좀 안전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회사니까 경쟁력이 끝까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신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덜 오를 수는 있지만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안 오른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좋아지고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SK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오르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도 저는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D램의 시황 그리고 뭐 HBM의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모든 그 판을 바꾼 것은 결국 AI 반도체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뭐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야기 나왔던데 버블이 낀 거 아니냐 지금의 주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만들어진 AI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 이것도 좀 버블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분야의 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딱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분들의 의견을 좀 차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하고 그다음에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의 글을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저는 공감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AI는 강력한 테마다.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갈 거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종들은 재고가 과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공급이 많아지고 시황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더라. 과거에 2018년경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채굴 시장이 막 활성화됐을 때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하게 앞으로 잘 될 거다,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게 쏟아진다 했지만 그것보다 생산이 많아지니까 안 좋은 시황이 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일단 공감이 처음에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업들 M7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는 10배 오른 것처럼 너네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회사의 이익들이 10배 가까이 오른 거다. 우리 작년에 생각해보면 에코프로 상당히 뜨거웠고 네. 이게 뭐 버블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로 돌려보면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따라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레이 달리오는 이 M7이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라서 과거의 IT 버블과는 다르다. 과거의 IT 버블들은 기대감만 있었고 인터넷이 되면 뭔가 다 될 것처럼 했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고 주가가 다시 떨어진 것처럼 지금은 이익이 오히려 견조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크게 봤을 때는 AI 정말 스마트폰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소비자로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하고 나서 2007년 상반기 정도 출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여 년 이상 지속 상승을 했고 한 해도 빠짐없이 상승한 걸로 기준하면 6년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챗GPT를 언제 발견했냐? 2022년 말에 발견했단 말이죠. 아직 1년 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테마가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뭐 무조건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또는 PER이 과거보다 높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심대하게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관련된 주가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막 조바심이 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이거를 한쪽에서는 포모다. 네. 그러면 안 돼, 위험해. 또 네, 이렇게 네. 자제시키는 소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꼭 내가 M7을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AI 시대가 꼭 M7의 주가만 올릴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AI를 차용했을 때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작은 회사라도 또는 현재 유명하지 않은 회사라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AI는 공부하되 M7이 부담스럽다면 그거보다 조금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3월 초순까지 봤을 때 M7 외에는 거의 주식이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지수는 오르거나 견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가진 주식들은 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반대로 이 AI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 AI 차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쟁 우위가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라고 하는 회사들도 저는 빛볼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M7만 가지고 사요마요 해가지고 하나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도 그러한 면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죠. 다만 저는 AI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단히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약간의 조사를 해본 결과 이 HBM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 반도체 중에서 AI랑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익의 20%를 차지하네, 30%를 차지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머지 디램이랑 낸드의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HBM의 비율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SK 하이닉스가 과거의 전 정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지금보다 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 HBM의 비율이 반대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업체들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AI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앞으로 제가 좋게 전망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거고 이 반도체 시황이 현재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공급 부족 시황이 되게 되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이고 꼭 AI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뭔가 종목을 괜찮게 생각이 든다 해도 그걸 사는 어떤 용기를 발휘하기까지는 네. 많은 결심과 네.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이 파는 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이만큼 올라왔다가도 네. 팔 때 잘못 골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거의 원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파는 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근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면 더 오를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목표 주가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 시기를 하루 이틀 놓쳐버리면 또 원상복구돼서 아이 그때 팔 걸 이러면서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그렇습니다. 조금 공부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때 애초에 목표가를 정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할 뿐이지 계산하는 작업은 매수가 일어나기 전에 다 끝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는 쉬운데 매도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매도가 실제로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매수 자체를 목표가를 계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운 좋게 샀는데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어차피 그런 거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난 주식을 못해 라고 생각하실 거고 운 좋게 오르면 난 매수는 잘해. 근데 매도가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프로 투자자들은 애초에 내가 얼마에 살 거고 미래에 몇 년 후에 얼마에 팔 거야.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이 이렇게 될 거거든 하는 거를 말하자면 엑셀에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투자는 저는 언제든지 수익을 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을 투자하는 명확한 이유 를 적어놓고 그 이유를 숫자로 바꿔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복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훌륭한 투자자 중에 또 피터 린치라는 분 계시잖아요. 네.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을 내고 나서 20주년 출간 기념회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옛날에는 무슨 HTS는커녕 주가를 볼 수도 없었고 매매를 하려 그러면 종이로 써가지고 나의 브로커한테 넘겨야 되니까 아무나 투자하지 않았다. 근데 네. 요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실시간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더 투기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투기적인 환경 속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그쪽에 또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를 최소한 3줄로 적어봐라.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앞으로 AI가 잘 될 거니까 앞으로 반도체 시황이 잘 될 거니까 이렇게 3개를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분기에 한 번씩 돌아보는 거죠. AI 시장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 다가왔나? AI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가? 라든지 아니 반도체 시황이 좋아질 거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좋아지고 있나? 또는 좋아졌는데 삼성전자는 아니고 하이닉스만 좋아졌나? 이런 것들 판단할 만한 기준을 본인이 먼저 적어 놓는다면 크게 실패할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수할 때 매도할 가격을 생각하고 한다는 거 그것도 네.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혹시 이 외에도 중요하게 투자할 때 그 사용하시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PER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워런 버핏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어떻게 투자하지를 계속 생각했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이 ROE를 중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ROE는 높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르지? 버핏은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버핏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이익이 다 내 거거든요. 내가 거의 큰 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순이익? 오케이, 나 이거 가져가서 내가 맘대로 딴 데다 쓸게, 투자할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순이익이 중요한 거고 네. 주가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만큼 그런 상장 기업들을 많은 비율, 지분율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자가 되는 구간, 아마 여기 815 머니톡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분간 예를 들면 최소한 10억, 100억이라도 모을 때까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건 결국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의 지표가 저는 PER이라고 본다면 PER이 역사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다가 또는 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역사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을 때 주식을 파는 작업을 해야 돼서 저는 지표 하나만 보라면 PER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PER을 봤을 때 이건 살만한 낮은 PER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또 기준이 있겠죠? 네. 이거는 너무 높아서 이건 아니야. 기업은 좋은데 이미 그렇죠. 다 제값이야. 이거는 시청자분들 너무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의 질문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답변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저는 한 PER이 5배보다 미치면 되게 싸다고 느낍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그리고 한 30배가 넘어가면 업종이나 성장성을 불문하고 좀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PER이 30배라도 이거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하면 앞으로 싸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 말이 정답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률도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장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미래 산업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언젠가 갑자기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웬만하면 저희가 예측하는 수준의 이익에서 PER이 10배보다는 낮은 기업을 선호를 하고요. 근데 그게 그냥 네이버 금융에 쳐가지고 나오는 PER은 아니고요. 저희는 3년 후에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어떻게 성장할 거야.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3년 후에 이익 대비 PER이 10배 미만인 걸 찾고요. 여기에 하나의 함의가 들어있는 게 야, 네가 어떻게 3년 후에 미래를 예측하냐? 그렇죠. 그 얘기는 예측 가능성이 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한다는 뜻인 거죠. 성장성이 막 높은 기업도 좋지만 지금 성장 많이 하다 갑자기 성장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보다는 좀 적당하게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 구매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100원 내고 쓰지만 120원, 130원 쓸 것 같은데 라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업종들을 보통 투자하기 때문에 3년 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올해 혹은 전에 그 전에 3년 전 네. 요때에 계속 나오는 성장률을 보면서 네. 이렇게 꾸준히 평균 요 정도 오르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겠지. 그리고 그 정도의 비율만큼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렇죠. 기업.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과거의 성장률을 네. 몇 년 단위 정도로 이렇게 딱 잘라서 보시나요? 원래는 과거에도 3년 전 정도의 지표까지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에 코로나가 끼게 됩니다. 코로나가 많이 변하게 했죠. 네, 그때는 예를 들면 오프라인 활동은 되게 안 되고 온라인 활동은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가 또 리오프닝 되고 나니까 또 정반대 활동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게 3년을 보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딱 코로나 한중간만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해온 건지 아니면 코로나나 리오프닝 구간에서만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18년부터 투자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만약에 따라 한다고 하면 네. 뭐 한 5년 정도 평균 성장률을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매년 성장이 된다면 내년, 후년, 3년 후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심플하게. 네. 네. 일단 그게 1단계고요. 그렇게 해보고 괜찮은데? 정말 이익이 성장이 꽤 되는데? PER이 10배 미치로 떨어지는데? 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세한 작업이 들어가죠. 그 전에는 과거의 성장률이 이랬으니까 미래에 이럴 거라고 생각해보자. 대강 해보고 그래도 좋으면 정말 그럴까? 고객들이 정말 이만큼 구매를 해줄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리서치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투자를 한다. 네. 이거는 우리 김현준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투자도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자산운용사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